지금 미국 초등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 출신 영양학 전문가들도 수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심각한 학생들의 편식 문제를 급히 투입된 한국인 영양사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해결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문제는 하버드 출신 영양학 전문가들도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라 단정지었던 문제였고, 결국 학교는 예산 삭감 위기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한국인 영양사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자 평생 채소를 입에 대지 않던 아이들마저 더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레시피를 달라며 줄을 서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버드에서도 해결 못했던 이 문제를 한국인 영양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케이트 밀러입니다. 여러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게재했고 여러 학교의 과학적 식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이력이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조가 링컨 초등학교 직원들 사이에서 기대도 받았지만 불안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들이며 전에 맡았던 다른 학교들처럼 여기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땐 몰랐죠.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영양학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링컨 초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교장 레이먼드 그린은 저에게 연방 영양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된다며 걱정을 나타냈어요. 특히 학생들의 채소 섭취율이 바닥이라 학교 지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교장은 저에게 이론만 믿지 말고 결과를 보여달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당연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직면하게 될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답니다. 부임 첫날 직원 회의실에서 다른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모두 제 경력에 감탄하며 하버드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좋았죠. 그러다 문득 한 교사가 그런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편식이 정말 심해요. 특히 채소는 거의 손도 안 대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여긴 분명 다른 학교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데이터에 기반한 제 방식이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 교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또 한 명의 이론가가 왔구나라는 체념의 표정 같았어요. 그 교사는 저에게 학교의 식습관 조사 보고서를 건네주었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 실제 편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데이터가 조금 심하긴 하네 라며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문제는 과학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곧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급식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점심 풍경을 지켜봤어요. 끓여낸 채소 수프와 샐러드 위에 채소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샐러드 코너마저 남김없이 버려지는 광경을 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채소가 담긴 그릇 앞에서 인상을 쓰며 지나갔고 심지어 몇몇은 또 초록색 음식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방식을 의심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던 중 한 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루카스라고 하는데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전설의 편식왕으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루카스는 채소를 한 입도 못 먹는다며 놀리는 모습을 봤어요. 호기심에 저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안녕, 채소는 정말 하나도 못 먹니? 라고 물었죠. 루카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네, 정말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와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 앞에서 채소가 살짝 섞인 빵을 먹다가 뱉어버리는 걸 목격했죠. 정말 맛없어요. 풀 같고 쓰고 냄새도 싫어요 라고 말하는 루카스의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단순한 교육이나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식을 고치려는 시도들이 계속 실패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소화기를 들자마자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밀러 박사님, 제 아이가 일주일째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는 배고프다고 보채고요. 우리 아이는 그냥 야채가 체질에 안 맞는 건데 왜 자꾸 억지로 고치려고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학부모님, 이해합니다만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너무나 중요해요. 과학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학부모는 그런 과학적인 말씀 말고요. 그냥 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같이 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미 화가 난 학부모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학교 급식 담당 조리사들이 갑작스러운 식중독 의심으로 전원 출근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피에르 셰프를 포함한 모든 주방 직원들이 같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은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급식실은 당장 대체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교장 레이먼드는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주며 내일 아침까지 조리사를 구하지 못하면 급식 자체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항의는 더 심해질 텐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 계획이 있어도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학교 측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역 요리사 인력풀을 샅샅이 뒤졌지만 마땅한 대체 인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교감 선생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쉴 새 없이 통화했고 행정실 직원들도 인근 레스토랑과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을 취했죠. 전화 수십 통을 돌리고 인근 조리사 협회까지 수소문해봤지만 모두 일정이 맞지 않거나 거절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라는 절망감이 교무실을 가득 채웠을 때 한 행정 직원이 오래된 서류철을 들고 뛰어왔어요. 여기 몇 년 전 지역 행사에서 자원봉사했던 분들 명단이 있어요. 결국 오래전 자원봉사 기록에서 박서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담당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겨우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서영 씨는 정식 요리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전통 요리를 배웠고 지역 행사에서 한식 부스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한식 전통 조리에 능통하다는 점이 강조됐죠. 행정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학교 급식을 맡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갑자기 한국 사람이 급식을 만드는 것에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질까 걱정되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 속으로는 한국 음식이라니 아이들이 더 거부하면 어쩌지 불안감이 있었죠. 하지만 더 늦으면 급식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영 씨의 채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임시로 위기만 넘기고 나중에 정식 조리사를 찾읍시다 라고 교장에게 말했어요. 교장은 네, 그렇게 하죠. 어쨌든 내일 점심은 해결해야 하니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주방장이었던 피에르 셰프는 병원에서 전화로 상황을 전해 듣고 불안해했어요. 자격증도 없는 아마추어가 어떻게 학교 급식을 담당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한국 요리? 아이들이 그걸 먹을 리가 없어요. 저는 피에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피에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편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죠. 저 역시 임시방편이니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라고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임시방편이 우리 학교 전체를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그다지 좋은 첫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용된 임시 조리사로만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거든요. 서영 씨는 단정한 차림에 밝은 미소로 저에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밀러 박사님. 박서영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형식적으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급식만이라도 무사히 해결해 주세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서영 씨의 눈빛에서 단순한 임시 직원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하버드 출신 영양학 박사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내세웠고 서영 씨는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에서는 확신을 가진 태도를 보였거든요. 서영 씨가 주방을 둘러보면서 학교 식재료를 확인하더니 혹시 한국 요리에 쓰이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도 될까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학교 규정에만 안 걸리면 상관없으니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사실 한식 재료라는 말에 순간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 음식이 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런 속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함부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못 박았어요. 서영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네,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장 레이먼드는 주방 구석에서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은 목소리로 서영 씨를 급하게 뽑은 건 좋지만 낯선 한국에서 온 요리사가 까다로운 학부모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죠. 아이들에게 채소만 억지로 먹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낯선 이국적인 음식은 더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냐며 우려했어요. 저는 그냥 임시 인력일 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라고 교장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내심 불안했어요. 이상한 외국 음식으로 아이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제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루 필요한 채소 섭취를 극대화한 슈퍼 베지데이 메뉴를 기획했죠. 샐러드, 채소볶음, 그린 스무디 등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사실 맛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구성이었어요. 저는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으니 아이들도 결국은 먹게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피에르 셰프는 병원에서 전화로 그 정도로 채소 비중이 높으면 아이들이 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걱정했지만 제가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니 그럼 한번 해보죠. 박사님이라며 따라줬어요. 서영 씨는 제 메뉴 계획을 보더니 망설이다가 밀러 박사님, 제 경험으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채소를 더 안 먹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조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약간 기분이 나빴죠. 하버드에서 연구한 내 방식을 감히 의심한다고 싶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이게 최선입니다. 그냥 따라와 주세요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서영 씨는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지만 그 눈빛에서 그래, 한번 해보세요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막상 점심시간이 되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은 식판을 받아들고 채소 중심의 메뉴를 보더니 이게 뭐야. 너무 푸르고 쓴맛이 날 것 같아. 또 채소야. 불평했어요. 심지어 루카스는 식당 한가운데서 여긴 풀밭 냄새가 난다며 소리쳤고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동조했죠. 평소에는 채소를 조금이라도 먹던 아이들조차 이날 메뉴는 한두 입 먹고 나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식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계산했는데. 레이먼드 교장은 식당이 텅 비는 광경에 당황했고 급히 저를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밀러 박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학기 영양평가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면 지원금은 물론 당신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과학적으로는 완벽한데 왜 안 먹지? 당황했죠. 그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영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그런 서영 씨의 말을 듣는 둥 많은 둥 신경도 안 썼어요. 오히려 내 실패의 원인이 뭘까만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영양소 계산을 다시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내일의 메뉴를 다시 고민하고 있었어요. 문득 급식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있나 살펴보러 갔죠. 알고 보니 서영 씨는 제가 신경 쓰지 않는 조용한 틈을 타 채소와 돼지고기를 다져 넣은 브로콜리 동그랑땡을 만들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게 뭐죠? 라고 물었더니 서영 씨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곧 설명해줬어요. 곱게 다진 브로콜리를 돼지고기 반죽에 섞어 작게 부쳐낸 거예요. 향이나 쓴맛이 덜해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그게 될까?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루카스가 청소당번으로 걸려 늦게까지 급식실 주변을 정리하다가 배가 고파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서영 씨에게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서영 씨는 브로콜리랑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동그랑땡인데 한번 먹어볼래? 권유했죠. 저는 루카스가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채소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던데. 하지만 놀랍게도 루카스는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건 야채 맛이 거의 안 나요. 라며 의외로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케첩에 찍어 먹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야채 요리는 처음 먹어본다며 순식간에 접시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루카스가 떠난 후 저는 서영 씨에게 다가가 저도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서영 씨는 기꺼이 하나를 건넸죠. 동그랑땡을 한 입 빼어 물자 기존 샐러드와는 전혀 다른 식감과 향이 느껴졌고 브로콜리 특유의 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영양소는 그대로 들어있다니. 잠시 감탄했지만 곧 자존심이 발동했죠. 이건 과학적 근거 없이 한국에서만 쓰는 요리법 아닌가요? 맛있긴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은 아니잖아요 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서영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한국 요리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거든요. 라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동그랑땡의 맛과 루카스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립해온 과학적 식단이 아이들에게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무너졌고 게다가 루카스 같은 편식이 엄청 심한 아이가 정작 서영 씨의 요리를 먹고는 변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혼란에 빠졌죠. 한국에서만 쓰는 방법인데 저런 게 진짜 통할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쌓아온 제 이론이 단순한 요리 방식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편 며칠째 상황을 지켜보던 교장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어요. 밀러 박사님, 어제 서영 씨가 만든 시식품을 몇몇 아이들이 먹어봤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네, 루카스도 먹었습니다. 그것도 브로콜리가 들어간 음식을요.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정말입니까? 그 루카스가요? 되물었죠. 그러더니 이내 단호해진 목소리로 밀러 박사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당장 채소 섭취율 올려야 합니다. 안 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존 이론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걸 깨달았지만 서영 씨의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제 연구를 허무하게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갈등이 깊어졌죠. 심지어 하버드 출신 박사가 자격증도 없는 한국 주부에게 밀린다는 생각만 해도 괴로웠어요. 피에르 셰프는 그런 제 옆에서 자기도 프랑스 요리 교육을 받았지만 아이들의 편식 문제를 결국 못 해결했는데 한낱 임시 조리사 따위가 뭘 하겠어요 라며 비꼬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루카스가 브로콜리를 먹었다는 건 믿기 어렵네요 라며 궁금해했죠. 저는 내 이론이 완벽한데 그저 애들이 안 먹을 뿐이야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속으로는 서영 씨가 동그랑땡을 어떻게 만든 건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방식에 흔들리지 말자며 괜한 자존심을 부렸죠. 다음 날 아침, 그때 식재료 공급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일부 반찬 재료의 납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당일 급식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 갑작스러운 운송 문제로 도착하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황했죠. 남은 재료로는 제가 계획한 영양 균형 메뉴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때 서영 씨가 재료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준비할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여전히 서영 씨를 못 믿어했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봐요. 영양소 균형이 완전히 깨질 텐데요 라고 답했죠. 상황을 보다 못한 교장은 결국 이번 주 금요일 점심은 서영 씨가 주도해보라며 강경책을 제시했어요. 밀러 박사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부 재료밖에 남은 게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서영 씨가 어제 시도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저는 순간 답답했지만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서영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모든 메뉴는 제가 영양학적으로 검토한 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라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죠. 서영 씨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메뉴 제안을 시작했죠. 불고기, 두부조림, 소시지 야채볶음처럼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한국식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불고기나 소시지는 아이들이 좋아할 테니 괜찮을 것 같았지만 그 안에 채소를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서영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맵거나 자극적인 재료는 최소화하고 채소 본연의 단맛을 살리면서 거부감이 덜하도록 요리할게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의 말을 듣고 그건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하지만 염분 칼로리 영양소 데이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어요 라며 조건을 달았어요. 서영 씨는 물론이죠. 모든 것을 박사님과 상의하면서 진행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성공하면 이라는 작은 기대도 생겼답니다. 점심 전날 서영 씨는 불고기에 은은한 양념을 넣고 부드러운 두부조림과 소시지 야채볶음을 시연해봤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지켜봤죠. 서영 씨는 야채를 곱게 다지고 볶을 때는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 채소의 단맛이 살아나게 했어요. 특히 불고기 양념에는 배즙을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달콤한 맛을 더했죠. 완성된 요리는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어요. 직원과 학생 일부가 시식했더니 채소가 들어간 소시지 볶음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며 호평했습니다. 심지어 한 교사는 이렇게 맛있는 급식은 처음이에요. 라며 감탄했죠.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짜지 않고 채소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 맛이 채소의 쓴맛보다는 단맛과 감칠맛이 더 강했어요. 애써 속으로만 감탄했지만 사실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아이들이 정말 먹을지도 모르겠네. 당일 급식에서 불고기 두부조림 소시지 야채볶음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채소가 섞였다고 망설였지만 새로 보는 음식이다 보니 궁금해서 한 입씩 먹어봤어요. 급식실에는 맛있는 향기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음식을 바라봤죠. 루카스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용기를 내 한 입 먹어보더니 와, 되게 맛있다. 며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서둘러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이게 한식이냐, 채소가 들었다고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급식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더 먹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더 주세요. 소시지 야채볶음 조금만 더 주세요. 외침이 들렸고 워낙 많이 먹고 싶어 해서 재료가 부족해질 뻔한 상황까지 발생했죠. 저는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먹는구나. 그것도 채소를 포함해서. 그러던 와중 갑자기 식당 내부 기기들의 전원이 잠깐 나가버리는 바람에 조리 기기가 멈출 위기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당황했죠. 어떡해요. 전기가 나갔어요. 아직 배식할 음식이 남았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서영 씨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재빠르게 휴대용 버너와 남은 양념을 활용해 조리를 이어갔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문제없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진행해요라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했죠. 아이들은 전기가 나간 것에 깜짝 놀랐지만 서영 씨가 여전히 요리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흥미로워했어요. 와, 저렇게도 요리할 수 있어요? 멋있다. 라는 반응이 나왔죠. 침착한 서영 씨 덕분에 아이들은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전기가 복구된 뒤에도 이미 만들어둔 메뉴가 충분했고 교장과 학부모 대표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저렇게 한식 스타일의 맛있는 요리를 만든 거냐며 감탄했습니다. 교장은 제게 눈짓하며 이번 위기를 멋지게 넘겼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의 성공을 계기로 불고기 두부조림 소시지, 야채볶음 등 한식 위주의 메뉴가 급식 메뉴에 정식으로 추가됐어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기에 칼로리와 염분은 규정치를 준수한다는 팻말을 붙여놓고 혹시 모를 민원에 대비했죠. 이 메뉴들은 모두 영양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연방 급식 기준에 부합합니다라는 문구를 특히 강조했어요. 서영 씨는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색감과 플레이팅에도 신경 썼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등 다양한 색의 채소를 활용해 시각적으로도 즐거운 식사가 되도록 했죠. 평소라면 채소 코너를 지나치던 아이들이 한국 스타일의 야채, 반찬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급식실은 활기로 가득 찼고 루카스는 가장 앞에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오늘은 뭐가 나올까? 불고기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죠. 급식 배식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순식간에 접시를 싹 비우고 더 주세요. 외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장은 제게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라니 라며 감탄했어요. 그러던 중 한 학부모가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어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는 아이와 함께 메뉴 시연 현장을 직접 보러 왔어요. 이 학부모는 저에게 밀러 박사님이 하버드 영양학 박사라는 명성만 믿고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정작 학교에 와보니 자격증도 없는 조리사가 급식 준비를 주도하고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며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그 학부모는 서영 씨에게 직접 찾아가 흥분한 채로 제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하다고요. 상태가 나빠지면 책임은 누가 질 거죠? 강하게 따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전통 음식이랍시고 막 만들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검증도 안 된 외국 음식이잖아요. 계속해서 불안해했죠. 저는 그 학부모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서영 씨가 직접 대응했어요. 서영 씨는 오히려 단호하게 학부모에게 저도 아이가 있어서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만드는 한식 위주의 식단은 채소 위주로 구성돼 있고 첨가물이나 인공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토피 같은 피부 문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토피 증상 완화에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식단으로 많은 아이들의 피부 건강이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아요 라며 누구보다 확실하게 강조했죠. 그 말을 들은 학부모는 잠시 당황했어요. 서영 씨의 단호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설명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죠. 결국 제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두고 보자며 격앙된 상태로 주방 쪽에 걸쳐져 있던 앞치마를 획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편으로는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영 씨의 단호함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자신의 요리와 그 효능에 확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교장 레이먼드 그린은 통계 결과를 확인하고 놀랐어요. 밀러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지난번 대비 채소 섭취율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교장은 그래프와 수치가 적힌 보고서를 저에게 보여주며 활짝 웃었죠. 이 정도면 연방 영양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니까요. 숫자로도 입증되다니 이게 가능할지 몰랐네요 라며 그제서야 서영 씨의 방식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학부모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나온 야채 요리 엄청 맛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학부모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그 레시피를 어떻게 알려줄 수 없나요? 라며 급식실로 문의를 해왔어요. 교감 선생님은 저에게 밀러 박사님, 이렇게까지 한국식으로 만든 야채 요리의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학부모들이 오히려 레시피를 달라고 할 정도라니 감탄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이론보다 서영 씨의 경험이 더 효과적이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급식실 앞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루카스와 이전에 서영 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학부모가 함께 학교를 다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아파서 항의하러 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마침 서영 씨는 급식실에서 또 다른 새로운 채소 요리를 테스트 중이었고 교장과 저도 뒤이어 달려와 상황을 살폈어요. 학부모에게 무슨 일이냐는 서영 씨의 질문에 그 학부모는 여전히 안 좋은 표정으로 한숨부터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학부모는 서영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어서 그 학부모는 사실 제 아들이 심한 아토피 때문에 음식 가리는 게 심했는데 박서영 선생님 식단 덕분에 최근 며칠 사이에 몸을 긁지 않게 됐어요. 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교장과 저는 놀라서 서로 마주보았죠. 학부모는 계속해서 한식이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고 저는 그때 너무 불안해서 막말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끊임없이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옆에 있던 루카스도 자신의 엄마한테 엄마, 나도 이젠 채소 잘 먹을 수 있어 라며 해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서영 씨에게 달려가 선생님, 오늘은 뭐 만들어요? 또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라며 졸랐죠. 서영 씨는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친구들이랑 와서 실컷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학부모를 향해 아이들 건강에 보탬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답하며 단호하게 설명했던 그날의 상황을 떠올렸죠. 이 장면을 지켜본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맛있는 음식이 아이들 식습관만 바꾼 게 아니라 아토피 같은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네요 라며 또 한 번 놀랐고 서영 씨의 방식이 단순한 한국식 조리법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이론에만 집착한 건 아닐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이런 실질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의 채소 섭취율 급상승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침내 교육부 평가위원들이 직접 두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어요.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이 정도면 영양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확실히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교장에게 말했어요. 교장은 여전히 내심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밀러 박사님과 서영 씨의 협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라며 부디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도착하자 저와 서영 씨는 함께 모든 메뉴를 설명했어요. 위원들은 채소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없는지, 염분 과잉은 아닌지 정밀 검사했죠. 한 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조리하면 비타민 손실이 많지 않을까요? 고 물었고 저는 실험 결과 한국식 조리법은 오히려 일부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서영 씨와 함께 연구한 결과였거든요. 검사 결과 저와 박서영 씨가 함께 개발한 레시피가 염분 함량이나 비타민 보존율 면에서도 적정 수준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국의 전통 발효, 양념들을 적절히 활용해 채소 섭취를 높인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케이스네요 라고 결론지었어요. 한 위원은 직접 메뉴를 맛보더니 이런 맛이라면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할 만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라고 칭찬했죠. 심지어 교육부 평가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공식 발표를 했어요. 링컨 초등학교의 사례는 이렇게 야채의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혁신적인 접근이며 전국적으로 소개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 학교의 우수 사례로 소개하겠습니다. 교장은 항상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위험했던 자신의 학교가 오히려 모범 사례가 될 거라는 사실에 환하게 웃었어요. 밀러 박사님, 서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협력이 이런 멋진 결과를 가져왔네요. 라고 말했죠. 피에르 셰프도 그제서야 서영 씨를 인정했어요. 그는 회복 후 급식실에 돌아와 서영 씨의 요리를 맛보더니 정말 맛있네요. 제가 너무 프랑스 요리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의 조리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며 반성했습니다. 서영 씨는 피에르 셰프님의 프랑스 요리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나누면 더 좋은 요리가 나올 거예요. 라며 웃었죠. 이후 저는 본인의 과학적인 근거와 서영 씨의 전통조리법을 결합한 레시피의 연구 결과를 영양학회에서 발표했어요. 균형 잡힌 한국식 발효 식재료의 활용이 아이들의 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학회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반응했고 이것이야말로 전통과 현대 과학이 상생한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국 전통조리법을 의심했지만 이젠 그 효과를 직접 증명한 셈이니까요. 이후 학교 측은 서영 씨에게 임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근무를 제안했어요. 서영 씨, 우리 학교에 정식으로 남아주세요. 당신의 조리법과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교장이 직접 요청했죠. 더 놀라운 것은 서영 씨의 조리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식 요리 워크숍을 열어 다른 학교 조리사들이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 추진됐죠. 서영 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과학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처음에는 서영 씨의 방식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서로의 강점을 결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과 맛있게 급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편식 해결의 롤모델이 됐고, 저와 서영 씨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학교에 이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국 분들은 급식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